경기도 파주 넘어 북쪽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통일대교 건문소를 통과하자 철책으로 가로막힌 땅이 나옵니다. 허락받지 않은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 민통선 마을입니다. 봄맞이가 한창인 이 땅이 요즘 들썩이고 있습니다. 씨앗도 뿌리기 전인데 돈이 몰린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땅들을 이쪽에다 사고 싶어 한대요, 사람들이. 작년에 땅을 17만 5천 원 주고 산 땅이 3일 전에 28만 5천 원을 받았대. 지금 아마 50만 원 내놔도 얼른 가져갈 거야. 남방 한계선까지 비무장지대 20km 구역. 휴전선을 지척에 둔 땅의 가격입니다. 민통선 안에 위치한 부동산 역시 전에 없이 일감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거래된 토지 매매 계약서들이 두툼했습니다. 한 달에 2개 정도, 3개 정도는 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한 이달만 지금 현재 늘은 게 10배 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지뢰밭이 좋아요. 왜냐하면 싸니까 지뢰밭은.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더 길게 보니까 우리 지뢰밭이 굉장히 좋아요. 심지어 지뢰가 묻힌 땅도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최근 10년 새 이런 호황은 없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팔리는 땅도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라고 있죠. 휴전선이 있고 250km의 휴전선에 남방 2km의 남방 한계선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 철책을 쳐놓고 지키는 건데 그 사이의 땅도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시작된 봄바람을 타고 얼어붙은 땅이 녹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달린 운명의 봄이 시작됐습니다. 11년 만에 열리게 될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08년 끊겼던 남북 간 한라인, 즉 직통전화도 이제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다시 연결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양 정상의 집무실에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발적인 군사 충돌처럼 긴급한 상황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라인 재개만으로도 대화와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평화로 가는 길, 우리가 맞닥뜨린 이 한반도 대전환의 순간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난 2월 9일 인천공항에 낯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였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었습니다. 뜻밖의 인물이 함께 왔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이라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폐쇄 국가에서 날라온 그녀의 방남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카드였습니다. 5일 날 북한의 예술단 단원들이 이제 남쪽으로 오기 위해서 평양역에서 환송회를 하는데 거기에 김여정 특사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 당국자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남쪽에 특사로 가리라는 걸 모르지 않았겠느냐. 그죠? 또 당사자가 이제 거기 와서 환송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며칠 후에 갈 사람이. 김여정 부부장의 등장은 파격의 시작. 손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우선 첫째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해요. 식사 자리에서도 일체 말이 없었대. 친서 전달하는 게 임무였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한 거죠. 친동생을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는 내가 한 거나 다름없이 해석을 해달라 하는 얘기죠. 평창올림픽을 통해 김여정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북한. 지난해 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발사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은 네바다주에서 대규모 낙하산 강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적진에 침투하는 고난도의 훈련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쪽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가다간 평창올림픽 끝나자마자 큰일 나겠구나.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카드가 좀 급박스럽게 등장을 한 거고. 대전환, 평화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가 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풀릴 실타래가 아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의 대면이 예상됐던 올림픽 개막 당일. 그 당시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렇게 펜스 부통령은 앉질 않고 거기서 쭉 악수를 하고 저한테도 와서 악수하고 올림픽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하고 그러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 김영남 상임위원장 앉아 있고 그런데 거기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래서 그때 좀 상당히 긴장되는 장면이었었는데. 사전에 남한의 중재로 양측의 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시종일관 북의 특사단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북측 특사단은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2시간 전에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예고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서 오늘 김여정과 김영남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미국이 그렇게 수고스럽게 대북 압박 정책을 일관되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 문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펜스 부통령은 돌아가는 기내에서 북과의 대화를 시사했습니다. 대립에서 대화로, 전쟁에서 평화로의 급격한 선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왜 대화에 나서게 된 걸까? 북과의 단절된 시간 동안 우리는 북한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현재는 어떨까? 일본의 아사노 케니치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1998년 이후 작년까지 매해 북한을 1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눈으로 실감했다는 교수는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 여름에 촬영한 평양의 모습입니다. 도시의 색이 달라졌고 중심가에는 고층 빌딩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사노 교수는 도로 위에 차가 많아졌다고도 했습니다. 택시 역시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全然もう普通に営業してるしってかどんどん増えてるわけですよ車がね。だからほらその同じ車が維持してんじゃなくて増えてるわけですから昔に比べたらもう3倍4倍ぐらいの車が走ってるわけですから。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을 널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약 500만 대가 개통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이 모든 게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だからスマートフォンが今すごく多いですね。中学生がそのスマホを持って電話かけてとかね、そういう私も映像撮りましたけど、服装非常にカラフルになってる。去年7月に言いましたから女性たちのパラソルがね非常にカラフルで、ソウルと変わんないですよ。だから 세련된 분위기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후쿠다 케이스케 기자는 지난 1월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これはお菓子ですね。お菓子も割といけますよ。美味しいですよ。食べられないってことは全くなくて、そこそこ美味しい。韓国でいうと새우깡と同じような感じで。これ새우깡そうなんです。それ同じ。 여기 제품이 우리가 만드는 각종 고기 제품. 소위. 소위. 사람이. 그다음에 닭발전. 그다음에 각종 햄. 그다음에 소시지들. 普通の人が行くところの、市場みたいなところもちょっとこっそり行ってもう物いっぱいありましたよね。普通の新鮮な野菜もありましたし、いろんな日用品生活必需品も結構ありましたし、ある食品工場には工場の屋上にプールがあってサウナがあって、でバーベキューできるところもあって、で自分たちが作ったビールも自由に飲めたり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ところもありますし。 당시는 대북 제재가 심한 시기였지만 정작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령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 단결의 수험이 모시고 달라진 북한의 중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습니다. 불과 27세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른 행보를 선택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초등학생 때 후지모토 겐치한테 물어봐요. 뭐라 물어봐냐면 후지모토 겐치 중국은 13억 인구라는 그 인구가 많은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 식량 문제 해결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인구가 엄청 작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못 살지? 같은 국가인데. 이런 생각을 한쪽으로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정권 잡고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김정은 정권 1년 차였던 2012년 4월 그는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준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내용은 물론 사용한 단어도 이전과는 다른 연설이었습니다. 여기서 멀리 그냥 좋네. 스파게티. 이건 무슨 스파게티? 소고기 스파게티입니다. 소고기 스파게티. 예. 아유 맛있겠네. 이거는 맞습니다. 이것도 소고기 스파게티. 소고기 스파게티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맛있겠네. 이것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는 눈에 띄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늘 피자 맛이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 먹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피자 드셨지 오늘은? 이게 무슨 피자라고 그러더라? 고추? 대북 제재에 맞서 개발한 국산품도 다양해졌습니다. 저번에 나와서 먹어보니까 이거 피자당 먹고선 이거 먹으니까 완전 속이 편안하더란 말입니다. 좋더란 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코코 향 탄산나물. 피자 우리 피자. 자 내일을 위하여. 한쪽에서는 냉장고를 팔고 한쪽에서는 돈이 오가는 이곳은 북한의 시장으로 불리는 장마당입니다. 500여 개에 이른다는 장마당이 북한 경제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도 농촌에 집어나가면 쌀이 되는 거예요. 곱절로 많아지는 거예요. 신발도 가져가면 신발 한 꼴에 쌀 막 15kg씩 달라 그래. 막 강냉이 같은 거 15kg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갖다 주고 식량을 만들어서 먹고 점점 불고가면서 장사를 하는 거지. 2015년 양쪽 도로가 꽉 막힌 상태. 퇴근길 러시아워가 있는 도시 평양입니다. 장마당이나 무역을 통해 부자가 된 이들도 생겼습니다.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들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 바로 돈주입니다. 신흥부유층, 이제 돈주 말해도 돈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돈주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쩐주죠, 쩐주. 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그나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재 속에서도 그나마 살렸던 결정적인 원인이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돈주들을 투자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생산, 소비, 투자, 유통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순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원천을 만들어 준 거죠.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특구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건설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현재까지 경제 특구는 27곳에 이릅니다. 돈주들은 투자를 하는 대신 그 이익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달라진 평양. 2014년 북측이 만든 홍보 영상 속 그래픽과 2017년 실제 평양의 모습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평양의 밤도 화려해졌습니다. 건설 경기의 성장은 다른 산업의 발전도 이끌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경이라도 열어라. 자본주의 방식도 도입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서 경제 개발을 해서 최소 국가의 경제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북한식 시장 경제 표현은 이렇게 하면 돼요. 북한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 보수 정부에서는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재에 따른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의 플러스 성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가 36년 만에 열렸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따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체제 보장을 위해 한 손에는 핵을, 다른 한 손에는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김정은 위원장. 하지만 3시간의 당대회 연설에서 그가 강조한 건 바로 경제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핵강국이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를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또한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변화도 시사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현식이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핵 완성을 선언한 그에게 남은 목표는 다른 나라처럼 잘 사는 것. 그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의장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거기에 이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가 핵과 미사일에 집착해 있다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올인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어쩌면 중국을 넘어서는 그러한 경제개발, 경제발전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는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파주시 남북 출입사무소입니다. 남과 북이 육로로 오갈 때 바로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북한 사회의 변화의 바람이 부는 동안 우리는 북한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GDP 성장률조차 숨겼습니다. 2년 전 우리 정부가 갑작스럽게 중단한 개성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북쪽 땅. 육안으로도 보이는 저곳은 황해북도 개성시 봉돌리입니다. 그곳 9만 3천 제곱미터 땅에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이만큼 가깝다. 개성공단은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차로 겨우 10분 거리. 공단 바로 옆 마을에는 북한 학생들의 노랫소리도 들렸습니다.
남북이 함께 근무했던 종합지원센터가 공단 중앙에 있는데 여기서 17km 떨어진 곳에 파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입니다. 북한 근로자 약 5만 4천여 명이 아침이면 버스를 타고 공단으로 출근했습니다. 북측의 근로자들과 800여 명의 남측 관리자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일하며 지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생산해가지고 어려웠지만 나름 초기에는 20에서 50%씩 성장했어요. 매년 20에서 50% 성장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주 처음으로 이제 100억 시장을 돌파했는데 100억 매출을 돌파했는데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내린 발표였습니다. 금요일날 서울시로 다 나왔다가 서울 쉬고 이제 내일이면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오후 2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난리가 났죠. 한 5일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부는 시간을 안 줘요. 다시 기업들은 그럼 3일만 달라 그래요. 최소한 3일만 달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기업은 현재 차량 한 대,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물건을 싣고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한 시간은 만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자들은 자신의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불친절하진 않았나요? 출입경에서? 예.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군인들이나 지키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만 10년을 개성공단에 몸바쳤던 임기현 씨. 열심히 통과해가지고 일단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 이제 좀 정신이 없었어요. 실는 것도. 일단 만들어져 있는 물건은 우선 먼저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 봉제상 하고 있는 것도 싫었어요. 하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날짜 급하니까 혼자 짐 싣다 보니까 5시까지 간 거예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방침에 북측도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모든 남측 관계자들의 철수를 선언한 겁니다. 124개 업체들은 쫓기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 놓고 사람만 나가든가 안 그러면 짐 실은 거 다 갖다 버리고 나오든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차 놓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 끌고 가서 그냥 마당에다가 다 그냥 혼자서 그냥 다 그냥 뿌려놓고 그냥 차만 가지고 나온 거죠. 심지어는 자기 지갑, 용돈, 생활도구 하나도 손 못 대고 다 내놔버렸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당시 그 생각을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었겠으면 하늘이 진짜 뭐 캄캄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물품들을 꽉 조경주 사장은 당시 만들었던 그릇을 창고 한켠에 쌓아뒀습니다. 서둘러 빠져나오는 통에 짝이 안 맞는 그릇들 뿐입니다. 그 손해를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참 자식 같습니다, 이것이. 애지둥지 했던 일은 제품인데 지금 이렇게 천대받고 있으니까는 너무 안타깝죠. 기업 측 주장에 따르면 전체 손실액은 1조 5천억 원. 우선 지원 대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틀 후 통일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그 개성공단의 그 뭐 임금 등 여러 가지 그런 그 현금이 이 그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준 임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고 그 자료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정부는 성명을 통해 그간 개성공단에 들어간 총 액수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 입장과 동일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폐쇄 성명과는 달리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설날 상임위 할 때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죠. 잔류인원은 줄이겠다는 얘기만 했죠.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는 돈 얘기는 한 푼도 얘기를 안 했어요. 한 푼도. 안보리 그 감시위원회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왔었잖아요. 그때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징후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검증위원회에서 왔을 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보리를 기만한 거란 말이에요. 속여먹은 거란 말이에요. 응? 정부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탕이란 말이에요. 맹탕. 지난해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애초 통일부 초기 문건에 없던 개성공단 자금 전용 문제가 청와대의 요구로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근거 자료로 삼았던 국정원 정부 보고에서조차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결국 혁신위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 탈북자들의 증언인데요. 그게 정보기관에서 통일부로 보낸 문서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 문서라는 거는 2페이지짜리에 불과하고 그 탈북자 증언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은 사실은 개성공단 임금의 그 통로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국정원은 탈북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태산 씨 등의 진술을 근거했다고 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김 씨, 그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걸까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거 선생님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어디서? 예. 이게 뭐야 세살날 아이야 기자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요? 그걸 근거를 딱 뭐 봐야 알겠어요? 북한에 던디가게 되면 다 김정은이 도와준다는 거 몰라요? 딱 핵 개발에 들어간 돈이어야 그게 그거예요? 그 딱 개성공단에 돈이 딱 거기 들어갔다는 걸 문서상으로 나와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한 사람들이구만. 그는 개성공단이 문을 열기도 전인 2002년 탈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5.18 광주 민주항쟁에 북한군 침투를 증언하는 등 신빙성 없는 주장을 폈던 인물입니다. 5.18 사건 당시 그 북한군 참가 문제. 뭐 우리 친구들 속에 그 연락처 사람들 있잖아요. 술도 자주 마시고 하는데 광주 사건, 광주 폭동 그때 광주 폭동 때 자기네가 나갔댔다는 거 나갔던 건데. 혹시 뭐 국정원에서 연락 뭐 오시거나 뭐 국정원에 그 어떤 그따시대요. 들이 정말 아시들 제구실 못해서 국정원장들이 다 재패디가더니 마지막에 탈북자까지 물고 들어지네. 주기 같은 새끼들. 국정원하고는 난 말한 적은 없고 국정원이 날 부른 적도 없어요. 선생님 저희 내일 딱 30분만 만나주세요. 싫어. 아무 근거 없이 개성공단 폐쇄를 강행했던 지난 정부. 이를 제물삼아 남북 경협을 북한 퍼주기라는 여론몰이까지 나섰습니다. 개성공단 업체 측은 임금의 구조상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2015년 기준으로
임금이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평균 기본 임금이 2015년 기준으로 73불, 8만 원 정도 했고요. 그 8만 원의 이제 연장 야간 특권을 해서 간접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한 15만 원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15만 원. 임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4인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15만 원 속에서 30% 사회문화 시책기금을 빼죠. 약 11만 원을 가지고 그 11만 원을 가지고 그 효성시민위원회나 국가, 당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진짜 돈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요? 개성공단 중단 결정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법과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개성공단 철수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열린 안전보장회의는 형식에 불과했고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철수 시기에 대해 통일부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말 한마디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양 입을 맞췄습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 PD수첩은 여러 차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현재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그를 찾아갔습니다. 저기 계속 연락드렸던 PD수첩의 조진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정어만 좀 여쭤보려고요. 선생님이 그 장관으로 계실 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대해서는 뭐 제 장관 때 일은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좀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PPT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분이 지금 급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아니 선생님 아니면 폐쇄할 때 하더라도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제가 사정이 없고요. 그가 아직도 밝히기 어렵다는 진실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2014년 신년사에서 기억에 남을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 대박. 다소 황당하기까지 했던 대통령의 언사.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비춰지는가? 우선 통일 대박이라는 그 표현이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걸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장관이 대통령께서 하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음 듣게 되면 우선 당황스럽죠. 더구나 지금 그것이 특히 북한 붕괴 또는 흡수통일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빠르게 붕괴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권력을 장악하기에는 너무 어린 지도자였던 김정은 위원장. 또한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이 혼란에 빠져 곧 스스로 붕괴할 거라고 예측한 겁니다. 정보기관의 수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그는 2015년 통일을 예언하면서 흡수 통일을 위해 다 같이 죽자고 했습니다. 막 그러시지 그랬어요. 아니 그걸 송년사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안 했다고 얘기를 하죠. 안 했다고 얘기를 하죠. 먼저 자기가 본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기사가 이상하게 나갔다. 박근혜 정부에게 대북 정책은 없었습니다. 북한 붕괴에 대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끝나고 그 질문했대요. 아니 지금 남북 간의 관계도 딱 막혀 있고 아무런 그 조짐이 없는데 계속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는 통일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가 2015년 7월 10일인가 하여튼 7월 1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짤막하게 코멘트를 하는데 내년에라도 통일될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조만간에 붕괴할 거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붕괴를 더 촉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현금을 잘라야 되는 거고 개성공단도 중단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연결이 되죠. 결국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 박 전 대통령의 통일 대박. 그 뒤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입김이 있었을 거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한때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순실 북한에 관심 있었어요? 아니 통일하면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 들어요. 최순실한테 직접요? 통일을 한 번 하면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말로만 통일을 이야기했던 또 한 명의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대북 강경 노선을 펼쳤습니다. 민주평화자문위원회 임명식 당시 그의 발언은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내가 말을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어디서 만났든 해외에서 국내에서 어디서 왔든 낯익은 얼굴인데 그러나 아마 대한민국 통일은 도둑같이 아마 올 것이다. 뭐 도둑이 뭐겠어요. 한밤중에 남북 질문이 시작해서 그렇게 올 수가 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보다 다른 준비에 바빴습니다. 통일 항아리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칠 통일을 대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붕괴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점진적인 관계 개선 어느 세월에 통일하냐. 그런데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들여다볼 때 저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조금만 조이면은 바로 이제 폭동이 일어나든지 대량 탈북이 일어나든지 하면서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평양 정권 접수하면은 통일이다.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 천지문관 못하는 거지. 사실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극적인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폐막식이지만 우리 정력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도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는 북한 내 서열 2위였습니다. 인민들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심에 대해서 더 높게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최고위층 인사 3인방의 전격 방문. 그야말로 김정은의 측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그냥 단순히 폐막식에 참가만 하러 보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분명히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특사라고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비밀 접촉이라고 하든 물밑 접촉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근데 박 대통령은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북한 대표단의 방남을 앞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불참한 상태였습니다. 회의 결과는 북한 대표단과 대통령의 만남을 먼저 제안하지는 않는다. 북한 최고위급들의 방문은 어쩌면 남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발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왜 어그러졌을까 이런 거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게 그 세월호 사건처럼 똑같이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돼서 못했어요. 북한은 만나겠다고 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거기 가 있던 사람도 그러면은 만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연락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어렵사리 남한을 찾은 북한 대표단이 인천에서 두 끼 식사만 하고 간 이유가 이것이었을까? 당시 통일비서관 홍용표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언론점을 안 한다고. 아니 근데 북에서는 원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연락이 안 돼갖고 정상회담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통일부 기자단이랑 필요한 얘기들은 다 했고요. 뭐 거기서 언론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아시안 게임 얘기라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시안 게임 때 얘기라도? 아시안 게임 때 그거 다 언론에 나온 거면 다 공개적으로 다 된 거잖아요. 아니 근데 북에서 좀 만나자고 공개 안 된 거는 네. 제가 말씀드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요.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가 없다. 사실 확인도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돼서 뭐 답이 안 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였었습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게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전날 그 대책 회의를 했을 때만 해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방침으로 갔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밤 사이에 뭐 언젠지 몰라요. 나도 뭐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니까 저쪽 사람들한테 만나자. 우리 VIP를 만나자. 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어요. 이게 참 애매한데 BH에서 그렇게 했어요. BH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BH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 당시에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아침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발작 끼면서 갔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 대통령 무시해서 이미 제가가 떨어졌다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나 북측이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얘기를 했고 뭐 그걸로 끝난 거죠. 하룻밤 사이 청와대 안에서는 혼선이 빚어졌고 아침이 되자 청와대 지침이 바뀐 겁니다. 북측에 회담과 함께 모종의 제안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담 제안과 관련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전 물밑 접촉에 대해 안은이었습니다. 내곡동 국정원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접촉을 하는 건 국정원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쪽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곡동과 통일부 간의 정도를 다 교류하지 않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밑 접촉을 한 건 국정원. 당사자는 한기범 1차장. 어떤 제안을 했길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걸까? 갑자기 바뀌었고 이제 사장님께서 만남을 BH에 가서 만남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취재하다가. 글쎄요 모르겠는데는. 근데 그 얘기는 어쨌거나 만나면 하거나 말거나 그 얘기는 보안상인데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왜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그런 방침이 바뀌게 됐는지도 궁금했고. 방침이 뭐 글쎄 어떤 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북측 대표단은 그날 밤 비행기로 떠났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좀 더 일찍 맞이할 수 있었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셈입니다. 한때 이곳은 월요일 아침 8시 반이면 700여 명의 사람들이 개성공단으로 출근을 했고 차량만 해도 하루에 350여 대가 남과 북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로에 대한 오해보다는 이해가 있었고 대립보다는 작은 통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790일째 개성공단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전환의 순간이 왔습니다. (1998년)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을 방문했습니다. 남북 관계 변화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난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0마리를 가져. 1000마리가 아니야, 1001마리가 좋겠어. 그러셔서 1001마리가 됐습니다. 북측에서 일부 사람들은 역시 정주영 회장, 그때가 6월 달이었어요. 농사가 시작되고 막 할 때. 이 농사꾼은 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고 농사철에 맞춰 소를 보내주려고 그러구나. 마음을 얻어. 네네. 큰 장사치가 굳게 닫혀있던 북한의 문을 연 건 바로 신뢰였습니다. 마음을 얻자 국경도 열렸습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의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상회담의 성과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난해 전쟁 위기 상황까지 겪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평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도 이런 특수관계다라는 거를 보장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정상회담. 상대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최근 그가 보여준 행보는 파격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북한과의 협상 역시 예측을 뛰어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정은이 스타일 보면 대체로 속전속결이. 속도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김정은은 이양 내놓을 걸 통 크게 내놓고 통 크게 받고 북한 경제도 단숨에, 그 무슨 소리지? 숨 안 쉬고 갑자기 저기로 휙 뛰어오는 거. 단숨에 올라가 점프하고 싶은 거죠. 한반도 대전환의 봄, 평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자국의 이해를 앞세우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을 조정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답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다시 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